안녕하십니까. 현금정산TV 공인중개사 김대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배득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율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현금청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분들이 왜 생기는지, 권리산정기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법조항이 있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권리산정기준일 용어가 생소한 분도 계시고 잘 아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도정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77조에서는 정비사업 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그래서 권리산정기준일이거든요.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전후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소위 그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분 쪼개기로 인한 조합원수가 증가, 이로 인해서 또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 당연한 결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가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규정은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77조 1항에서는 지분 쪼개기의 여러 유형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보유했던 종전, 옛날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지분 쪼개기가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방금 같은 조항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유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또 전환됨으로써 여러 가지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이걸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권을 분리해버리는 경우, 또는 나대지에 원래 나대지는 하나만 나오는데 나대지에다가 새로 또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버리거나 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보유한 원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 변경 고시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고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부터 변경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 고시가 된 바로 그날, 변경 고시된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와는 달리 최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변경함으로써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변경 지정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답변 참 감사합니다. 이 법률적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래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서울에는 이 도정법 77조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권리산정 기준이 어떠한지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옛날에 김현미 장관님이 계셨을 때 공공재개발 제도를 도입해서요. 그때의 1차, 2차 후보지가 선정됐었어요. 그래서 1차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은 20년 9월 21일입니다. 2차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거래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거니까 원래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거래가 되지만 실거주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창흠 장관님이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2월 4일입니다. 이사 대책인데 여기에 조심할 게 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는 21년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 매매 계약한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상당히 강력한 투기 방지책입니다. 두 번째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 전까지 소유권 등기를 해야 입주권이 나오고 이후에 소유권 등기 받으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강력한 투기 방지책이 같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서울시의 구역 지정 이게 굉장히 5년 정도 걸리니까 이걸 단축시키자 해서 구청 시적 통합해서 기획 단계에서 빠른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재건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된 구역은 21년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해서 이제 선정될 지역은 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신속 통합 기획은 관이 보조해 줍니다. 따라서 신속 통합 기획의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실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까 변창흠식 그 개발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모아타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 개를 모아서 타운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근거 조문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와는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1차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차 후보지 공모 결정이 6월 21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22년 6월 23일입니다. 그 사업도 참 많은데 깔끔하게 정리 참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르시네요.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기본계획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수립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그 77조가 2010년 7월 15일 개정이 되고 16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10년 7월 15일 이전에 수립된 지역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 조례 부칙에서 조례 부칙 5007호입니다. 5007호 2010년 7월 15일이죠. 27조, 28조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신축 빌라가 참 핫하던데 이와 관련된 입주권 여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건 사실 실축 빌라를 거래했을 때 대부분이 실제 투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이 10년 7월 15일 이전에 수립된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중요한 날짜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입주권이 나오고 또는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신축 빌라가 32평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해당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면적이 25평이었다. 그러면 초과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수립된 지역, 이거는 이제 현행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한 현행 77조죠. 이후에 수립된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되고 플러스 소유권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소유권 등기가 보존 등기를 의미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보존 등기는 예를 들어 시공사가 보존 등기하고 소유자가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거를 신축비를 매수했을 때는 더 완벽하겠죠. 네, 정말 그 참 중요한 부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은 권리산정 기준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참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권리산정 기준이 정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저희 댓글이나 메일로 본인은 이런 상황이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전문적이고 법률적으로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영상만으로도 권리산정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네. 네. 네, 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김대영이었습니다. 배덕수였습니다. 이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